예, 안녕하십니까. 4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오늘 또 첫 시작이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미리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예,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축제 마지막 날이고 있어 그런지 학생들도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철학학생들 철학학생입니까? 네, 몇 학년입니까? 1학년입니다. 신입생입니다. 그죠? 반갑습니다. 예, 5월달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 축제는 뭐 매일 키도 뽑지 않고 그죠?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놉니다. 별 재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까? 참여 안 해봤어요. 교시 1학년 신입생입니다. 예, 인문 포럼은 오늘 벌써 이제 반을 돌았고요. 목요철학 콜로키움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간 앞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인문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한테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1년 동안 이 그리스 로마 그리고 북유럽 신화를 한 24강 정도를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목요철학 콜로키움은 내년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기 전에 이제 콜로키움에서 한번 철학적인 그 통로를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본에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서양고대철학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동양철학에서 잠시 이제 휴식을 갖고요. 서양고대철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신화에서 철학으로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연해 주시는 분이 워낙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얘기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 목요철학원 백성윤 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미 우리 목요철학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요철학원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 목요철학원에는 대구 시민을 위한 목요철학 인문 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님들을 위해서 이 성서 공간에서 콜로키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철학 콜로키움은 처음입니다. 특히 방금 우리 이재승 교수가 말씀 주신 대로 오늘은 신화에서 철학으로라는 그런 주제를 내걸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내에서 철학 인문 포럼에서는 한국의 역사,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한국 문학사 역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작년에는 한국 사상을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짚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신화를 짚고 있습니다. 한국 신화, 그 다음에 일본, 동양 그렇게 해서 그리스 신화로 해서 철학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전체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콜로키움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이나 우리 교수님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시내에서 오늘 2시에서 4시까지 참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여하셨습니다. 식사도 그러시고 여기 오실 때마다 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이 내용은 또 어디에서나 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또 귀담아 들어주시고 삶의 약간의 활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장 교수님은 이 분야에
한국에서는 전문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특강 이후에 늘 있는 대로 또 많은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 선생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한국여성철학회 편집위원이시고, 한국서양고전철학회 총무이사, 그리고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교육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동서철학회 편집위원이시고요. 한국외국어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동서양철학 콘서트, 서양철학편, 신화 속의 여성, 여성 속의 신화. 이 책은 아마 이 책이 출판됐을 때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던, 아주 우리 한국에서는 여성 문제와 결합된 신화를 다룬 건 아주 초기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죽음과 아름다움의 신화와 철학, 그리고 영혼의 역사 등 그 위에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장명남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만나뵐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계명대에 오늘 처음 왔었는데 학교가 너무 예뻐서요. 들어오면서 감탄을 연발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들어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그전에는 보통 신화와 철학을 따로따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학교에서 의뢰받은 제목이 신화에서 철학으로 이렇게 돼서요. 사실은 저도 완전히 좀 새롭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1시간만 강의하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고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빨리 끝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이 무료 철학원에서 주신 제목이 신화에서 철학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요. 제가 처음 잡은 생각은 뭐냐면 신화에서 어떻게 철학적인 그 주요 개념이나 사상들이 발전되어 나왔는가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들에서 주요 키워드를 몇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잡아본 게 이제 아마 강의 자료에 이렇게 나갔지만은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철학과 선생님들하고 하신 줄 알고 그냥 번역을 안 하고 그냥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미토스라고 해서 이제 신화라는 말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서양 철학을 다음 주에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르케라는 말이고요. 이 아르케라는 말은 아마 종교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엔 아르케 해갖고 이제 요한복음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고요. 아르케라는 말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철학에서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이 주로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철학적인 주제를 처음 질문을 던졌을 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이 아르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원, 기원, 시작, 단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다음 주에 이제 고대 철학에 있어서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오면은 이 한 명씩 아르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케의 개념과 아르케라는 것이 이제 신화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고 또 철학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모이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번역을 다 안 해갖고 와서요. 모이라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운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운명이 여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제 보통명사로 쓰이면은 운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서구 그리스 철학에서 어떤 또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레테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제 한국에서는 탁월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냥 저희 동아시아 쪽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 덕이라는 말. 네. 근데 이제 기존에 20세기 초에는 이 덕이라는 말이 원래 그리스에서 사용되는 의미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좀 더 이상한 말인 탁월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덕이라는 말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저의 나름대로 그 동양 철학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좀 얘기를 물어보고 초기에는 이 개념이 비슷하게 사용됐다는 점에서 덕이라고 해도 괜찮겠구나 해서 그냥 덕으로 썼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토스에 관한 거는 이 신화에서 철학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신화에 대한 말을 갖고 로고스라는 말하고 대비해서 좀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아르케와 모이라와 아레테는 제 나름대로 구성은 아르케는 일단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 이런 존재론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르케라는 단어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모이라하고 아레테는 모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서양 철학에 있어서 그리스 철학에서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모이라라는 것을 갖고 얘기했고요. 이게 나중에 플라톤 국가편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들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모이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 주요 철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레테는 이제 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니까 윤리학 분야와 관련해서 한 세 분야로 제가 나눠서 키워드가 뭘까 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토스라는 말은 신화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한자어로 신화라고 하지만 원래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저희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야기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한자어로 되면서 신들의 이야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토스라는 말을 잘 보면 제가 이 미토스란 말을 이제 인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과 연관해갖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송해요. 제가 파토스란 말도 그냥 썼는데 파토스는 우리식으로 하면 정령, 감정 뭐 이런 류의 개념이에요. 어떤 것에 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패션 그래갖고 종교에서는 순환이라는 개념으로도 쓰고 정념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화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감정 또는 정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화라는 것이 어떻게 기원되었을까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측면에서 얘기해 본다면 일단은 놀라움이라는 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놀라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떨 때 우리가 놀라움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고 하냐면요. 보통은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안다라는 것을 갖다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인을 모를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날씨가 오늘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일식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원시인들 같은 경우는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게 되죠. 원인을 잘 모를 때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것의 현상에 있어서의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같이 생겨날 수 있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실 원인을 왜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거나 달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면 굉장히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철학은 놀라움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이라는 말로 썼는데 그 말이 사실은 놀라다라는 말이고요. 그때 보면은 이제 타오마 제인해가지고 놀라다라는 이 말에서 철학도 시작하고 신화도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신화에서 우리가 철학으로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신화와 철학은 기존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화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이성적인 이야기, 비합리적인 이야기, 비논리적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토스도 이야기고 로고스도 사실은 원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 말하자면 고전기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거든요. 이때 그까지도 미토스하고 로고스는 이야기란 말로 서로 혼용돼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분명하게 갈라지기 하면서 이제 이야기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통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로고스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렇지 않는 거는 이제 미토스라는 걸로 이제 점차 이렇게 구분되면서 미토스의 영역과 미토스로 이야기되는 영역과 그 다음에 로고스로 이야기되는 영역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참고로 이제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비극의 정의를 하면서 드라마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미토스예요. 비극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현대에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캐릭터잖아요. 그죠? 성격.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 요소고요. 첫 번째가 미토스인데 영어로 뭘로 하냐면 플롯이라고 해요. 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미토스라고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토스와 로고스를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우리 지금 강의 제목에서도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사실은 미토스와 로고스가 어떤 대립적인 어떤 개념이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이런 제목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스 초기에서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이성적인 이야기고 로고스는 이성적인 이야기고 미토스는 비논리적인 이야기고 로고스는 논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레비스트로스라는 현대의 신화학자는 사실은 인류학자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사실은 신화는 비논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 이전 단계였던 것이다. 그래서 전논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넘어갔던 거는 이제 아까 두려움 같은 경우는 보통 종교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토의 성스러움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했는데 미토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천둥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놀라게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이렇게 막 천둥 치면 아이들이 놀라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원인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경험적으로 그 원인을 고대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과학적으로 우리처럼 막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원인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는 않는데 고대인들도 어떤 이런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야기였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험적인 현상에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초자연적인 원인을 끌어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신이나 이런 존재를 끌어와서 왜 천둥 번개가 치고 갑자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이럴까? 이런 기후와 관련된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났거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제우스 신에게 뭔가 제우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만 해도 훨씬 더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토스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형이상학에서 철학은 암이라는 것은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화도 사실은 원인을 설명하긴 하죠.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화는 경험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관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누적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원인을 끌어들여가고 신이나 이런 존재들을 끌어들여가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반복적으로 말하자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걸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저게 왜 저렇게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가를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인간의 경험의 토대를 두고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철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원인을 끌어들이느냐 그렇지 않고 경험적인 원인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화와 철학이 달라지지만 미토스와 로고스가 달라지지만 실제로 이 신화와 철학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똑같은 주제. 왜 이 세계는 이렇게 생겼을까? 지금은 이제 과학에서 빅뱅설부터 시작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 저는 여기 와서 벌써 자연의 느낌이 확 들었어요. 기흥대 와서 이런 자연 한가운데 서갖고 이렇게 우뚝 솟은 산이라든가 그죠? 예, 계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숭고미를 느끼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을까? 그런 것들을 아마 고대인들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는 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갖게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화에 보면은 다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철학가는 달리 경험적인 방식으로 논증을 하거나 이렇게 설명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죠? 네, 인류가 몇백년, 몇천 년 동안 생각해왔던 경험에 기초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란 무엇인가, 그 운명은 과연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이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신화와 철학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방법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신화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원인을 끌어들여 신적인 존재를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는 거고 철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해봤자 별건 아니었어요. 천둥이 어떻게 쳤느냐 이런 거 안 하시면 안드루스나 이런 초기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름끼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별로 과학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전에 제우스가 천둥을 어떻게 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은 확연히 다른 얘기예요. 신을 끌어들이지 않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신화에서 철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신화와 철학이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해 나가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동근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다르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라는 제목은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하고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주제를 이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르케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원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시작, 원리, 근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주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은 제일 먼저 던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지 않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고대 신화를 보면 그리스 신화하고 그 근동 지역의 이렇게 신화를 보면은 도대체 이 우주는 어디서 나왔을까?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을 갖다가 고대인들이 철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가 어디로부터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묻고 대답을 한다면은 고대인들이 가장 근원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한 거는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많이 생각한 거죠.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 중에 이제 철학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물이에요. 그런데 신화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흙입니다. 대지로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펼쳐진 대지 안에 모든 것이 자라나고 일정한 계절에 따라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가을에 되면 곡식을 거두고 또 다시 떨어져서 땅속 깊이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화의 그 이야기에 관련해서 본다면 대부분 이제 대지와 관련돼요. 근데 철학적으로는 흙이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흙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변화되는 특징을 변화의 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선택은 안 했지만 사실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흙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지하고 이제 요소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흙이 연장되어 있는 대지로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지 공간적 이미지하고 너무 강하고 이래서 사실은 원소 개념으로 생각하는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거를 이 모든 것이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원리다라고 이렇게 주장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흙을 일단 제가 뒤로 돌려놨는데 일단 아르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케아노스하고 첫 번째 테티스를 주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호메로스라는 그 서사 시인이 일리아스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신들의 부모이자 인간들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오케아노스하고 테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오케아노스는 강의 신이에요. 강이고 테티스는 바다예요. 여성신이 광이고 남성신이 바다는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리스 시대는 가부장제 시대이기 때문에 강의 물이 말하자면 생명과 관련된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신에게 배당을 하고 테티스는 이제 바닷물로 이렇게 배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물의 종류에 따라서 남성신과 여성신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물이라는 것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신화에서는 이 우주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주 생성신화 또는 창조신화라고 얘기해요. 철학에서는 우주 생성론, 로고스라는 걸 붙여서 생성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우주 생성 신화에서도 물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에서도 탈레스가 처음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신화에서 보면 상징적으로 뭘 하냐면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리아스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여기 신들의 아버지, 신들의 어머니 이제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인데 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 만물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최초의 신이 만물의 근원이고 원리이고 아르케가 되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이런 강의 신, 바다의 신 이거 빼고요. 그냥 물 이렇게 한 거야. 초자연적인 요소 다 빼버리고 경험적으로 물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적인 물질이다 또는 원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근데 그리스의 우주 생성 신화가 총 4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 알려진 한 거 빼고요. 3가지를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화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헤시오도스라는 서사시인이 쓴 텍스트에 가장 오래된 신이냐 가이아라고 땅, 대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상가는 철학자는 이
흙 또는 대지를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가 이렇게 생겨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흙은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흙을 철학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냥 우리가 이해 폭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또 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나 이렇게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나 또 보면은 어떤 사람 닉스라고 하는데 닉스는 그리스어로 이제 밤이에요. 모든 것은 밤에서 생겨났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어둠에서 빛이 나오고 헤시오도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밤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파네스는 뭐냐면은 빛이에요. 그래서 환하게 드러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오르페우스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르페우스의 전승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오르페우스 종교에서 어떤 판본에서는 밤의 여신으로부터 우주가 생겨났다. 어떤 판본에서는 빛과 관련된 데서 우주가 생겨났다. 어떤 판본에서는 여기서 똑같이 물로부터 생겨나고 거기서 진료가 나오고 땅이 나오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신으로부터 우주가 생겨났다 해서 굉장히 아직은 이제 단편적으로 남아 있어서 좀 해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우주를 생각하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추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고대인들이 이렇게 다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한 개씩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흙은 아까 안타깝게도 신화에서는 굉장히 대지의 여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고대에서 농경 문화를 가지던 민족들은 대부분 대지의 여신, 어머니 여신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한 BC 유적물이 BC 2만 년 전부터 이렇게 대지의 여신 상들이 남아있어요. 문자법 속에. 남신이 등장한 거는 BC 한 3, 4천 년 전 청동기 시대부터 남신이 등장해요. 사실은 한 2만 년 동안 여성신이 지배를 했다라고 보면은 조금 근래 한 2, 3천 년 동안 감염제 신화에 있어서 남신 중심의 있던 신화를 이렇게 볼 때 좀 아쉬움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흙을 지금 제가 4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가 흙이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서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소로서 얘기하는 게 처음에 학자들이 한 개씩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걸 합쳐서 4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흙, 물, 공기, 불 이렇게 4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4원소를 가지고 고대에서는 이 4가지 원소에서 모든 것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제5원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5원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전에 영화에서도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5원소는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지각되지만 영원불멸한 물질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테르라고 하는 물질을 가정을 해갖고 나중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이테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럼 어떤 거 예를 들면 그런 걸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요. 태양이나 달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태양이나 달은 인간의 눈에 의해서 볼 수가 있지만 저거는 영원불멸한 것이야.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는 모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는 다 언젠가 생성했다 소멸하지만 저거는 절대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멸하는 어떤 걸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갑자기 태양이 없어지거나 달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제5원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제3 원소 이렇게 했을 텐데, 그죠? 네. 제5원소, 4가지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제5원소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기준을 한다면 4가지 요소들을, 원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철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에요. 그래서 2만 년 전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이제 유적물이나 신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물과 관련된 상징의 대표적인 동물들이 새와 뱀이에요. 새는 하늘의 물을 가져오고 뱀은 땅 위와 지하세계 물을 가져오는 걸로 나오고
아마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 나중에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오는 뱀의 의미는 한참 뒤에 가야지 나오고요. 처음에는 뱀이 되게 좋은 상징이었어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성동기 시대에 오면은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도 그리스와 똑같이 압수와 티아마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똑같이 강과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종류에 따라서 남녀로 구분해갖고 이 두 신이, 물의 신이 이 우주의 모든 것에 부모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헬리오폴리스 신화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지역마다 신화가 있는데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라는 곳에서 나온 신화에 의하면은 눈이라고 하는 태초의 물로부터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물이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철기 시대에는 이제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그리스인들도 호메로스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이어서 철학자 최초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이 탈레스인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신 이름 안 갖다 대고 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단편으로 이렇게 하나 남아있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상징이나 원형으로 갖고 있다가 철학에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인간이 어떤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물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사실은 철학에 좀 맞춰갖고 얘기했는데 철학계에서 보면은 최초의 철학자가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탈레스는 조금 귀에 들어오시죠? 근데 그 그리스 사람 이름이 한국 사람처럼 세자인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세자 넘어가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낙시 만드로스라고 7자예요, 무려. 그래서 좀, 그렇지만은, 아낙시 만드로스라는 사람이 우주는 무한정자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약간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앞에는 똑같아요. 아낙시 메네스라는 사람이 모든 것의 원리, 근원은 공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공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물과 같이. 그리스인들은 영혼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공기에서 가져와요. 숨쉬다라는 말이 푸시케라는 말에 푸시코라는 말, 숨쉬다라는 말에서 푸시케라는 영혼의 개념이 나와요. 원래는 고대에서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낙시 만들었어요. 아니 아낙시 메네스예요. 그런데 신화에서는 어떻게 쓰냐 여기 보면은 바람과 관련된 바람은 공기는 좀 정적이라고 한다면 공기가 좀 동쪽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여기 바람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또는 일리아스에 보면 호메로스는 사람이 죽을 때 훅 하고 이러고 공기가 나가는 게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람의 신들은 굉장히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신이라고 했고 여기 보면 제가 그냥 막 외국 이름으로 이렇게 그리스 이름으로 막 써놓은 것들이 그리스의 그 바람의 신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들이 인간의 이 세계에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이런 신이라고 생각했고요. 옆에 이제 아에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에어로빅 이런 거 할 때 아에르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공기. 예. 공기가 그리스어로 이제 아에르고 그래서 에어로빅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 아이테르는 요즘에 이제 에테르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5원소. 눈으로 볼 수 있고 지각할 수 있지만 영원불멸한 모순적인 말도 안 되는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이테르가 이제 우주에 이제 태양과 천체를 구성하고 인간은 이제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생명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는 거로 생각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바람과 관련된 신들이 이런 역할을 신화에서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영혼 또는 생명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는 공기를 영혼 또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우주가 이 공기에 의해서 둘러싸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플라톤에 가면
세계 영혼, 우주 영혼 이런 거 나오거든요. 우주 전체가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영혼이라는 말이 오늘날처럼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생명력, 숨, 목숨 이런 의미예요. 살아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인간만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갖고 있고요. 집에 개나 고양이도 갖고 있고요. 콩나물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영혼의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생물 같은 경우 제외하고 그 살아있다라는 어떤 것들과 관련해서 아마 공기를 가장 근원적인 원리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그런데 그 공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나오느냐, 여기 공기가 이렇게 압축이 되면 이렇게 땅땅한 걸로 나오고 희박화되면은 이제 물로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그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아나시메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도 푸네우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푸네우마도 나중에 여기 이제 기독교이신 분들은 나오겠지만은 이 푸네우마라는 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여기다가 성스러운 이런 거 붙이면 성령이라고 이제 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리스에서 쓰던 푸시케라는 말은 어디 갔냐? 푸시케는 이제 신체하고 결합되어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걸로 전락되어 버리고요. 중세로 가면 푸네우마라는 말이 비슷하게 숨이라는 거였고 좀 생물학적인 것과 연관된 건데 중세 그 유래 말하자면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영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리스어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푸네오마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중세에 가면 영혼과 혼이 나눠져요. 그래서 영과 혼이 나눠지고 원래 영혼 해갖고 소울 이렇게 쓰던 것이 영과 혼으로 나눠져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푸시케고 영이라는 것은 푸네오마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종교에서 나중에 중세에서 사용하는 말이 이제 달라져요. 이것도 어떤 측면이냐면 이것도 이렇게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훅 불어넣어줬다고 했던 것이 이제 푸네오마가 되는 거죠. 원래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고 그런데 그 말을 번역한 거라고 해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역시 이것도 굉장히 생명의 의미, 영혼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불. 네. 불은 여러 가지 면인데 불도 사실은 생명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기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혼, 생명력 이런 거하고 연관한다면 불도 인간이 이 세계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순수한 거라고 그리스인들이 생각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가장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불이 말하자면은 중세에 가면은 중세 초기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fire라는 말을 갖고 영이라는 걸 대체하는 상징으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이 불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프로메테우스 신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기술적 이성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영혼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인간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순수한 이성이라는 부분을 불로 상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말하자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왔지만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불을 훔쳐온 거기도 하고 그래서 기술 문명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른 이유, 그죠? 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신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과 연관해갖고 사실은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여기저기 있었던 지상에서 가져와서 인간에게 준 게 아니라 올림푸스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상의 것이 아니라 신적인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 내에서도 말하자면은 일반 종교에서도 항상 이게 항상 문제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지금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성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종차 개념으로 이성을 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 훨씬 전에 신화적으로도 궁금해. 인간이 다른 동물과 왜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능력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고 인억력과 관련된 신화를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해갖고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통해서 불을 훔쳐갖고 오는 걸로 해갖고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의 신화,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통해서 노동과 기술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종교에서도 이제 가장 인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어디에서나 나오죠. 노동과 출산.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도라가 등장하고 최초의 여인이 등장하고 그래서 출산과 관련 게 나오고 고대에는 아이를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그게 노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노동과 기술에 대한 설명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노동이잖아요. 근데 왜 노동을 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거는 모든 종교나 이런 데서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료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질문을 던졌던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신화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이걸 철학자 중에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이 불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어떤 것과 관련해서 불이라는 상징을 썼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은 불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단편에서는 로고스다. 법칙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란 말이 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라고 종교에서는 얘기하고요. 보통 말이고 또는 이성. 그리스 사전에 한 20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말과 이성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사용하는데 헤라클레스가 진짜 다른 철학자들처럼 물이다, 공기다 얘기했지만 좀 차원이 다른 걸로 좀 넘어가요. 사실 이때 불이라는 거는 좀 물질적 원리를 많이 떠오르는 부분이 아니라 로고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의 변화의 원리고 모든 것이 이 로고스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적절히 타오르고 적절히 꺼진다 해갖고 말하자면 이게 모든 존재하는 것에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평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고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신화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이런 상징들이나 이미지들이 철학에서 아까 물, 불, 흙, 공기라는 것을 철학자들이 한 사람들이 초기에는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은 제가 맨날 헤라클레스라고 헷갈려하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화적 사유 안에 들어있던 상징이나 이미지들과 보편적 상징이나 이미지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철학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초자연적인 원인을 빼더라도 경험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자론자라고 하는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그 사원소를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사원소를 뭐라고 하냐면 신 이름 붙여서 제우스, 헤라, 아이도네우스, 네스티스라고 얘기해요. 제우스는 불을 상징하는 걸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헤라는 공기를 상징하는 걸로 얘기되고요. 아이도네우스는 그리스 신화 읽어본 여기 학생들은 알겠지만 하데스를 가리킵니다. 아이도네우스라는 말은 이도네우스는 이데아와 관련된 말이에요. 보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가 붙어가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하데스의 이름 뜻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 알 수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공간적으로는 지하세계라고 하지만 인간이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존재가 하데스고 알 수 없는 곳이 하데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데스라는 이름 대신에 아이도네우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그래서 흙이라는 요소를 상징하는 거고 네스티스는 말하자면 뭐 우리식으로 하면 올림푸스의 포세이돈 비슷하게 물과 관련된 신을 얘기해서 이 네 가지 요소에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분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존재자들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 신화와 연장선에서 이제 철학적 개념들이 보다 좀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의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다라는 거죠. 네, 46분인데 3개 중에 1개만 했네요. 그래도 이제 아마 다다음 주까지 계속 한 5주 하다 보면은 제가 이 개념을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아마 선생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에서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헬레니즘 시대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이 운명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섭리, 뭐 운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명이란 말이 뭘까? 원래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여기 5분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눈을 맞춰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운명이 뭘까요? 사람들이 어디서 운명이라는 개념들을 생각해냈을까요? 예, 운명이란 말을 죽음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명 따로 죽음 따로 하다가 모든 사람의 공통의 운명은 뭐죠? 죽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운명은 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죽음이란 말을 대체하는 말로 운명을 쓰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모이라라는 말은 몫이라는 뜻이에요. 목.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 몫을 우리말로 한다면 그냥 운명이라고 번역한 거지 원래 모이라라는 말이 몫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뭔지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뭔가를 갖다가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탐구해 나가고 이 몫이란 말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스 신화와 철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다 연결이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목 이상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오만이라고 해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항상 오만을 범하되고 그래서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지나치기 쉽죠. 그리스의 경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아까 막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셨는데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이 뭐냐면 너무 지나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지나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죠? 다른 건 통제가 잘 되는데 잘 되는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욕망이라는 건 항상 지나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신화를 쓴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많이 남아져 있는 것이 아까 지나치지 말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들이에요. 너무 지나치지 말라라는 건 뭐겠어요? 항상 적절하게 행동하라는 거고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적절한 것을 취하는. 근데 사람마다 각자의 주어진 몫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다 다른다고.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시간과 공간과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 또 다른 분한테는 중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하나로 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이 몫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 각자가 있는데 이거를 잘 알고 그 한계 내에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걸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신들에게 벌을 받는 걸로 나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신화가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죠. 알베르 까메가 시지푸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어로는 쉬포스라고 하는데 그 인물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욕망을 가졌어요. 죽지 않으려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일리아스에 보면 호메로스가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지를 기어다니는 비참하고 가련한 죽을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때 그 말 듣고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 그냥 대지를 걸어다니면 되지 뭐 기어다닌다고 얘기할까? 근데 나름대로 그리스인들이 올림픽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을 한다면 인간이 우리가 개미도 걸어다니잖아요. 사실은 다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어다닌다고 이렇게 그런 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련하고 비참한 죽을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 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존재인데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죽고 싶지 않은
불멸할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욕심들이 있어. 그죠?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건 누구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것처럼 마치 살아가는 것이 불멸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시포스 신화도 보면은 시시포스가 죽고 싶지 않아갖고 뭐 죽음의 신을 갖다 붙들어 놓고 또 죽음 지하세계의 신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는 만큼 살았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는 것이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를 보여주는 게 시시포스의 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올리면은 올라가자마자 불어떨어지고 뭐라고 그게 산다라는 것에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이 지상에서의 삶이 그죠? 사실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반복적이고 그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비슷한 유형의 행동들을 하고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가를 갖다가 깨닫게 하는 벌이죠. 이게 단테 신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갈라갖고 내장염이 다 나오고 뭐 이렇게 막 그죠? 얘기하는데 그리스 지옥은 그런 게 아니고요. 돈 불려 올리고 뭐 이렇게 뭐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뭐 이런 정도예요. 뭐 지지고 볶아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운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정이라는 말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은 각자의 주어진 몫이 정이라고 얘기해요.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주는 것을 몫이라고 얘기해요. 저기 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었을 때 피브리스를 범하게 되고 중령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모이라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운명, 개인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얼른 들어오는 단어지만 이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철학적 개념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메로스는 일리아스 우리가 운명의 여신을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고대인들이 생각을 하냐면 그 시를 자아내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명의 여신의 기원을 크로토, 라케시스 5세 기원이 되죠. 크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 해갖고 3명의 여신을 하는데 제가 그림을 가져온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거 새 거라고 지금 갖다 놨는데 새 거가 아니네요. 제가 그림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보여드리지 못해 제가 다른 아이를 열었나봐요. 어쩐지 좀 이상했네요. 아침에 보내드리고 그림을 좀 많이 넣어갖고 가져왔는데 지금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3명의 여신이 이제 물레를 돌리면서 한 사람은 실을 자아내고 한 사람은 재고 하나는 가위를 들고 있대요. 자르면은 3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트로포스라는 여신이 피할 수 없는 자, 클로토는 이제 실을 잡는 자, 라케시스는 실을 재는 자였고 뭐 동화나 민담이나 이런 데 보면은 3명의 요정이 나오거나 사람의 운명을 딱 할 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호메로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운명에 대해서 운명의 여신은 얘 부모가 누군가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나와요. 운명은 밤의 여신의 닉스의 자식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플라톤 같은 경우는 피련의 여신, 이 피련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아난케인데 아난케 여신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련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밤의 여신의 자식은 말하자면 밤의 여신의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이냐 제가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뭐 재앙,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명의 신. 인간이 피할 수 없는데 피하고 싶은 어떤 거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감정에서는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우스와 테미스는 법, 관습의 여신에 의해서 태어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자연 질서가 이렇게 일정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관장하는 신이 테미스예요. 인간의 운명도 이런 게 돌아가는 것처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운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다가 이 여신의 부모가 누구냐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 특성들을 운명에 대한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주의 자연 질서처럼 일종의 법칙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것이다. 밤의 여신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운명은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재밌는 건 인간만 어떤 운명에 의해서 이렇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들도 운명이 있어요. 제우스가 아테네의 어머니인 메티스하고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메티스 여신이 헤라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이에요. 세 번째 아내예요, 헤라가. 저기 메티스하고 결합을 했는데 메티스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신탁이니까 이상하긴 하지만은 신탁이 내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메티스가 낳을 자식이 다음 세대에 이제 최고신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제우스가 안 죽여요. 신은 안 죽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신다. 신하 예전에 안 하셨을 텐데. 예. 맞아요. 그거는 크로노스고요. 예, 크로노스는 가야가 자식을 놓자마자 그냥 계속 이제 삼켜버리고요. 그 다음 세대인 제우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요. 자식을 임신한, 아테나를 임신한 메티스라는 여신 어머니까지 통째로 삼켜버려요. 예, 통째로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 메티스는 이제 지혜, 사려 깊은 조언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날씨의 신이었는데 메티스를 삼킴으로써 지혜로운 안에서 지혜 여신이 앉아갖고 얘기를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니까 지혜와 관련된 능력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도 이거 말고도 이제 테미스 여신 말고도 메티스 여신 말고도 테티스라는 그 여신하고도 연관돼갖고 만약에 이제 이 여신하고도 결합하면 아버지보다도 훨씬 강력한 자가 날 것이다 그래갖고 이 여신은 신하고 결혼을 안 시키고 인간하고 시켜요. 어떤 신하고 결합시키면 강력한 존재가 나오니까 인간하고 결합시켜갖고 낳은 자식이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라고 얘기되는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학생들보다 훨씬 잘 대답해 주시거든요. 아킬레우스, 인간 중에 최고의 영웅. 9세대의 영웅은 헤라클레스고 트로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후 세대의 최고의 영웅은 아킬레우스잖아요. 아버지보다도 훨씬 뛰어난 영웅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신들도 이런저런 운명에 종속되어 있고요. 또 왜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단명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부터 많은 신의 사랑을 받는 인물들이 이제 빨리 죽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들도 그리스인들은 절대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죽을 운명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피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르페돈은 굉장히 사랑했던 영웅이 하나 있는데 그 영웅을 저 이제 죽지 않게 해고 싶어요. 사르페돈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헤라가 와서 초를 치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런 죽음에서 죽음 운명을 가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려낸다면 다른 모든 신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법칙을 깨트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헤라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는 항상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페돈의 죽음을 갖다가 지켜보고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떨어졌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우스가 사르페돈의 죽음을 봉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제가 한 5분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법칙하고도 아까 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필연적이기도 하고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제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운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아까 죽음의 신하고 동일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처음의 이미지는 공간적 이미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어원상으로 얘기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했어요. 몫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티탄족과 거인족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올림푸스 신들이 이제 각자의 몫을 나눠받아요. 자기의 몫이 있어요. 그리스 신들은 특정 영역에만 관장해요. 다른 신들의 그 영역에 대해서 만약에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이다 그러면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아르테미스 여신. 그래갖고 각자의 이제 영역들이 있고 그건 침범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티탄족이나 기간테스 거인족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올림푸스 신들이 그 자신의 몫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제우스는 어디를 차지하게 돼? 제비뽑기를 하는데 공정하게 하늘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포세이돈은 바다, 그 다음에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갖다가 나눠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그 몫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방식으로 눈에 그려지는 이미지로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시간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화살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너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속에서 이렇게 도상들을 이렇게 보면 미술사 같은데 도상을 보면 죽음의 신하고 시간의 신이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중세 초기 같은 데 보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시간의 신과 죽음의 신. 다 커다란 낫을 들고 있고요. 그죠? 때로는 해골 바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블러스는 이렇게 굉장히 우물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운명이라는 것이 또 도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주어진 몫을 넘어서려고 할 때 이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들에게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의미를 이제 나중에 담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운명이란 말을 죽음이라는 말에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죠. 인간의 공통적 운명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의 한계와 끝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죽음 하면 어둠이잖아요. 눈은 감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밤의 여신의 딸들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기원을 가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이 국가편의 10권에 보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은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해요. 뭐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건 아니고요.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빛이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래로 올바르지 못하게 산 사람은 아래로 내려갔다 오는데 오물을 뒤집을 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정한 이제 보상과 처벌을 받고 이렇게 나와서 뭘 하냐면 재밌게도 인도에서만 윤회설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도 윤회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플라톤이 국가편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벌을 받고 나와서 보상과 처벌을 받고 나서 자기의 운명을 선택하는 이렇게 시간이 다가와요. 흥미롭게도 그리스에서는 운명은 필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편에서 플라톤이 운명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왜 그렇게 설정을 했냐면요. 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인간 자신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 운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뽑냐면은 기존에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은 올바른 삶을 뽑고 좀 화려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좋다고 하는 뭐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은 이런 거 하다가 마지막에 트로이의 왕처럼 자식들 50명을 다 잃어버리고 황금부와 트로이 성까지 다 망하는 이런 삶을 선택 안 하고요. 그냥 평범하더라도 자기의 자기의 타협성을 잘 발휘하면서 덕을 쌓으면서 그러한 삶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 때 올바르게 좋은 삶을 살아가야지 그 다음에도 올바르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일리아스에 보면 호메로스 일리아스에 보면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신들의 탓을 돌려요. 포세이돈이요, 뭐 아테나요 이렇게 하고요. 이 오디세이에 보면은 제우스가 첫 장면에 1권에 딱 시작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려요.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자신의 몫을 넘어서는 히브리스를 범해서 몫을 넘어서는 일을 저질러 놓고 그죠? 자기 불행에 빠지고는 신들에게 이제 신들의 탓을 한다라고 불평불만을 한다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보면 이미 오디세이아에서 보면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확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질문을 1시간 동안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설마 1시간만 시킬까 하고 2시간을 지금 굉장히 제가 빠르게 한 건데요. 설마 하고 사실은 이것까지 준비를 해갖고 왔었어요. 근데 좀 사실은 아까 모이라 하나만 갖고도 이제 2시간 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아쉽긴 하지만 혹시 질문이 많지 않으면 다시 조금 또 쉬었다가 아래타를 더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세 가지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설명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1시간 동안 질문을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아레테라는 말을 마지막 이제 윤리학에서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걸 또 안 하면 또 섭섭하시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또 언젠가 또 만나겠지 하고 사실은 아까 딱 3개 하고 접으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하실 시간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레타라는 말은 그 고대에서는 이것과 쌍을 이루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아가토스라고 하고 또는 이제 아가톤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쓰여요. 플라톤의 작품의 주인공 이름 중에서도 아가톤이 있고요. 오늘날 뭐 이렇게 여성 브랜드 중에서 젊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가사? 그 아가사 크리스티 그 정말 추리 소설가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아가타라는 말이 아가타라는 말이 굿이라는 거예요. 뭐 좋은 여자, 아니면 여성어로 하면 좋은 여자. 사실은 굿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 초기에서 본다면은 아레테하고 굉장히 같은 의미의 본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동양차를 하시는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유교 쪽에서도 초기 유교에서는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가토스는 조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착하거나 좋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어떤 것이 그것의 기능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요. 특히 아레테라는 말도 사실은 어떤 특정한 것에 기능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사물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말인데 나중에 되면 보통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가토스하고 아레테가 뭐가 되게 좋은 물건이야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물이야, 좋은 책상이야 이렇게도 쓰죠. 사실은 그거는 좋은 책상이다, 좋은 물건이다 라고 할 때 뭐예요? 그 물건이 그 물건 만약에 물건으로서의 기능을 아주 잘 구현하고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쓸 때 그때 좋은 물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좋다라는 말이 도덕적인 의미의 특성들보다는 어떤 유용하거나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아주 잘 구현해놓고 내가 만약에 뭐 톱을 만약에 있다면은 그 톱이 아주 잘 되는 톱이라면 좋은 톱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용성이나 그 톱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들어요. 덕이라는 말도, 아레테라는 말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서구 역사에서 이제 계속 나오고 현대 또 덕의 부활이라고 해서 뭐 그 인류학에서 또 이걸 다시 이제 재개념화해서 이렇게 쓰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레테라는 말도 특히 왜 이 아가토스하고 같이 초기에는 비슷하게 써있냐면 어떤 것을 그 자체의 기능을 갖다가 가장 본성이나 기능을 잘 발휘한 상태를 갖다가 아레테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 책상 같은 경우에는 책상으로서의 기능이나 그 본성을 잘 발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을 놓고 이렇게 잘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상이, 그죠? 예, 아레테 좋은 뭐 책상이에요. 근데 사람이면 어떨까요? 사람의 기능과 본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네.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건 어디에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얘기하냐면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해주는 종차가 되는 것이 뭐냐면 뭐죠? 예, 이성적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그죠? 그럴 때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의 부분이 이성적 부분도 있지만 비이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욕망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탁월하게 돼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에요. 아레테라는 것이. 인간이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이 덕을 갖다가 잘 발휘할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은 굉장히 특이한데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탁월성에 따른,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행복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언젠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행복이 그렇지?
즐거움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다른 말로 되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능력을 탁월하게 잘 발휘된 상태가 그런 또는 상태나 그런 활동을 갖다가 행복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덕을 잘 발휘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아가톤이나 아가토스 이 말은 아레테라는 말하고 사실은 초기에는 같이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도덕적인 의미도 함축하게 돼요. 굿이라는 말이 그죠? 처음에는 그냥 뭐가 잘 발휘된 것이 좋다라고 하고 그게 또 아레테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잘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레테라는 말하고 아가토스라는 말이 같은 범주에서 막 얘기되다가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의 각 존재의 기능이나 본성을 잘 발휘가 된 게 아레테라고 하고 거기에 벌써 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좋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잘 발휘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토스란 말하고 아레테라는 말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유용성과 유능하고 유용하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도덕적인 의미가 이제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시대에 오면 이제 당시 갖게 되는 그런 의미를. 근데 이제 이 아레테하고 관련된 것이 관련해서 이번 그 당시 그리스에서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자신 모이라하고 연관된 거예요. 각자에게 자기 몫이 있는데 그것을 넘었으면 휘브리스를 범하는 거고 그래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중용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욕망이라는 것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한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까요? 욕망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한 거. 그럴 수도 있죠. 중용은 탁월성과 관련해서 인간의 영혼의 능력에 따라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에 따라서 지성의 탁월성과 성격의 탁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성의 탁월성에는 중용이 해당되지 않아요. 왜? 인간 진리는 무한하게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고 중간 이런 것만 내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거 통하지 않고요. 지성과 관련해서는 중용이 없어요. 성격의 탁월성에만 중용이 해당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하자면 인간의 개인적인 성품과 관련된 부분에만 이제 중용이 해당되는데 욕망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해서 얻게 되는 상태를 어떤 특정한 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도 잘 못 맞아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못 맞아요. 욕망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가 나 자신을 아는 거. 절제는 금욕이나 뭐 억제나 이런 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리스인들은 적절하게 자기 욕망을 활용하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뭐 금욕 이런 거가 없어요. 원래는 중세쯤 가야지 금욕이라는 데고 적절하게 욕망을 발휘해야 되죠. 적절하게 식욕이 있어야 되고 뭐 잠이 안 와서 문제죠. 그죠? 하여튼 본능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칫하면 지나치기 싫어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사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적절하게 잘 발휘하고 또 이성적 욕망도 있잖아요. 그죠? 예.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성적 욕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해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편에 보면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죠.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성이 가장 탁월하게 발휘된 게 지혜, 소피아라고 얘기하고 기계가 가장 탁월하게 발휘된 게 용기라는 동기고요. 이 욕망이 가장 탁월하게 잘 발휘된 게 절제라고 해요. 절제는 그러니까 욕망을 안 가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욕망을 가지는 걸 말해요. 네. 욕망 자체는 사실은 이성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이성적 욕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이런 재미없는 강의를 듣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 다 이성적인 욕망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또 하면서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신강좌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오셔갖고 이거 사실은 조금 약간 더 전문적인 강좌인데도 듣고 또 재밌다고 하셔갖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아레테라는 것은 아까 그 적절한 것과 연관, 탁월하게 발휘하는 성격에서는 적절한 것이고 지성에서는 진리를 인식하는 거죠. 무한히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형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격의 탁월성하고만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용기, 아까 전에 지혜, 정의, 또 한 가지죠. 절제. 이 네 가지를 사실은 제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덕이 뭐였을까요? 고대 사회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왜 용기냐면? 그렇죠. 트로이 전쟁과 관련해서 전후 시대에서 영웅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전쟁에서 어떤 그 전쟁 기술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탁월성과 관련해서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기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 용기에 대해서 플라톤도 책 한 권으로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개별적인 덕에서 용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한? 그래서 국가편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국가편에 아까 이성 기계 욕망으로 인간이 영혼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국가에서도 이성과 관련된 부분이 통치자이고 그 용기와 관련된 게 수호자예요. 말하자면 옛날식으로 하면 영웅들이 그 수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이 이 욕망하고 관련돼서 절제라는 덕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플라톤이 이 지혜라는 덕을 최고의 덕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가장 좋은 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용기였어요. 근데 플라톤이 이 지혜, 용기, 절제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뤘을 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정의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편 읽다 보면 이상국가 얘기할 때 용기와 관련된 수호자 계급을 통찰 계급하고 이렇게 합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수호자 계급, 용기를 발휘하는 수호자 계급들이 말하자면 그 사회에서 정치적 역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리아스를 보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끄러워, 한국식으로 하면. 그죠? 이거는 뭐냐면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 가치예요. 그죠? 그래서 명예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해겔 쪽에서 인정투쟁 이런 거 나오는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7권, 8권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거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더 본질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예라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동물이라고 할 때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가 되고 이것을 만약에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이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리스 그 일리아스에 나오는 구절을 얘기했고요. 절제도 이제 소프로시네라고 하는데 이제 일리아스에도 이 절제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가멤논이 자기의 브리세이스를 뺏어갔을 때 아킬레우스가 9년 동안 트로이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모든 좋은 전리품은 아가멤논 다 가져갔는데 그리스 역병이 나갔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잘못을 해갖고 그죠? 그 크리세이스라는 여자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기 것을 빼앗아가. 그러니까 이제 9년 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확 터졌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못 참죠. 여러분들도 보통 크고 작고 있는 분노 같은 거 참기 어렵잖아요. 보통 사람은. 근데 이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와, 이렇게 모욕적인데 아킬레우스 이 아가멤논의 모욕이 어떻게 참았지? 어떻게 참았다고 얘기하냐면 아킬레우스 혼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테나 여신이 등장해요. 그럴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분노를 조정했다 할 때 신이 개입해서 신이
아테나 여신이 네가 이제 차오면 너에게 몇 배의 명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칼을 이만큼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제 물러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집어넣을 때 이제 보면 표현에 이제 절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절제라는 건 2차적으로는 식욕이나 색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망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 다 이제 종류별로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절제라는 것은 그렇지만 지혜가 없으면은 뭐가 절제인지, 뭐가 적절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적절한 욕망, 어떤 욕망은 내가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갖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개인이 받아야 될 목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 사실은 아까 모이라라는 말이 계속 개입이 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의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국가편 여기 선생님들 나오시는 출연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플라톤 하실 때 아마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아까 타자의 관계에서 자신의 몫을 한계를 지키고 타자에게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정의라고 얘기해요. 개입을 하게 되면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플라톤의 국가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몫이라는 단어하고 운명이라는 말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케는 디카이시오네라는 말이 또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플라톤이 디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신화에서도 디케신이 있어요. 정의의 신. 그래서 때에 맞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의가. 그리고 마지막 갈수록 점점 좀 짧아지는데 마지막에 이제 플라톤이 가장 그 이전 세대하고 차별화시키는 게 바로 이 지혜를 가장 최고의 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 너 자신을 알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자기가 왜 아테네 법정에 섰고 왜 여기 고발이 돼서 자기가 이렇게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래서 이제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현명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찾아다녀서 신탁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찾아다녀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조차도 알지 못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 것 딱 하나 차이로 내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변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플라톤의 작품 중에서 알키비아데스나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암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뭐야?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은 욕망이겠죠.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타자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 자신에 대한 암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 나아가서 나 자신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자를 뭐 정치적 권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고 탁월한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서 나에게 스스로 그걸 종속 복종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배가 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탁월성을 발휘해서 용기나 지혜 있고 절제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에서 정치를 논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으로부터 나오지만은 이 주제가 전체 주제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0분만 주셨는데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